자, 그 13장 252쪽입니다. 252쪽 펴보시면 13장 나오죠? 문학 비평과 한자 한문인데요. 13장에 문학 비평과 한자 한문을 거기 이제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비평이죠. 비평. 1번의 비평이에요. 여러분 비평과 비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차이가 뭐예요? 비판은 부정적으로 잘못됐다는 거. 아, 뭐 둘 다 이제 약간 분석하는 거고. 이제 영어로 이 criticize라고 하는데 영어로 criticize. 이게 두 가지 있어요. 찾아보면 저는 비평하다는 뜻도 있고 비판하다는 뜻도 있어요. 이 criticize. 그래서 이 비평이라는 것은 뭐 물론 이제 아까 거의 잘 말씀하셨는데 약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비평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되도록이면 비평은 긍정적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비판은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 깔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비판이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비판은 상당히 좀 부정적이면서 우리가 비판을 위한 비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런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좀 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한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쓰이잖아요. 이렇게 쓰이죠. 비가 이 손이에요. 손 숫자는 건 알죠. 요 부수는 요 글자가 손 숫자라고. 네. 그리고 요게 이제 뭔가를 비교할 때. 그렇죠. 비교할 글자인데 주로 이제 비교한다는 것은 이제 나기가 들어죠. 이걸 자세하게 다룬다 이런 뜻 있어요. 요 이 비자가 비교한다는 뜻도 있지만 compare 이런 뜻도 있지만 자세하게 다룬다는 뜻. 그래서 그 옆에 보면 하나의 문학 작품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평가하는가에 관한 노력의 총체. 총체라는 건 총합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론 비평 말 그대로 이론적인 비평이에요. 밑에 보면 일반적인 원리에 기초하여 문학 작품의 고찰, 해석에 적용할 용어, 구절, 범주에 일관된 체계는 물론 작가와 작품을 평가할 기준을 세우려는 비평의 한 지향이다.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것은 일반적 원리다. 붙일 적 없어요. 일반적 원리.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그 기말 시험 보실 때 일반적 원리 이런 말이 나오면 이론 비평.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일반적 원리잖아요. 일반적 원리. 이론 비평이잖아요. 그렇죠? 입자로 시작해도 이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객관식은 좋은 점은 그냥 잘 몰라도 풀 수가 있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됐죠. 근데 좀 나쁜 점은 그게 그거 같아. 그렇죠? 나쁜 점이 이게 객관식의 또 단점이죠. 그래서 못 찾으신 거예요? 252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52쪽에 지금 1번 지금 하고 있어요. 2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 비평하고 일반적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원리 나오면 이론 비평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여러분 풀 때 일반적 원리하면 그냥 0.1초 만에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일반적 원리 어느 세월에 이걸 다 읽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 원리 이론. 그래서 3번을 보세요. 여기서는 이론이나 원칙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채라고 났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드러나지 않은 채니까 이론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론을 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실존이죠. 이론을 드러내지 않고 특정한 작가와 작품에 대한 논의에 관심을 두는 비평의 지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론 비평과 실천 비평은 반대말 뜻입니다. 이게 반대말이죠. 이론 비평과 실천 비평 반대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반대말.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적 원리를 이야기하면 이론 비평인데 그거의 반대말이라고 아는 채니까. 자, 4번은 뭐예요? 모방 비평과 효용 비평, 표현 비평들이 계속 비평이 나오고 있어요. 모방 비평 말 그대로 모방하는 거, 본뜨는 거예요. 이 모자가 본뜰 모자고요. 모르시면 써놓으세요. 방자도 본뜰 방자예요. 본뜰모, 본뜰방인데 문학을 세계와 인간의 모방 혹은 반영으로 간주해서 진실성에 초점을 둔다. 여러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2학기에 가면 문학의 이해에 가시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배우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1학년이니까 그냥 모방 비평은 문학을 모방하는 것이다. 현실을 모방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게 현실 이렇게 모방하는 거 문학이라는 것은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1학년
1학기에 뭐 너무 뭐 깊이 있는 얘기까지 설명을 할 수 없고. 5번에 효용 비평이라고 나왔죠. 효, 이게 본받을 효자라고 써볼래? 본받을 효. 그래서 미적 쾌감이나 감동, 교훈. 자, 효용 비평의 대표적인 걸 쉽게 설명드릴게요. 뭘까요? 효용 비평의 대표적인 게, 자, 여기서 저희 방송 15분까지 다 들었어요. 톨스토이의 작품들. 톨스토이 알죠? 프랑스, 러시아. 이 톨스토이. 뭐 부활이라든가 이런 쓴 사람 있잖아요. 톨스토이의 작품들이 되게 교훈을 많이 줘요. 뭐 톨스토이 작품을 뭐 여러분 읽진 않아서 전쟁과 평화 제목은 들어보셨겠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그 속에서 상당히 많은 교훈을 줘요. 감동을 주고. 그렇죠? 뭐 그 정도만 알면 돼. 뭐 여러분이 뭐 작품을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효용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표현 비평이 나왔어요. 표는 겉표자고 현자 나타내는 현자거든요. 겉에 나타낸다는 거죠. 문학을 작가와 관계 속에 다루어서 작가의 감정, 인식, 사유 등이 표현된, 여기 표현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표현된을 표현 나왔죠. 형치에 초점을 두는 비평. 그러니까 시험에 이 표현 이렇게 나왔는데도 표현 비평을 틀리면 저도 못 먹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 표현이란 말 나왔잖아요. 이렇게 주는 문제가 있다니까. 주는 문제. 옛날에 CF에서 저도 못 먹나 이런 거 있었죠. 아니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당연히 나올 수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표현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비평이라고 나왔죠. 객관적인, 주관적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문학을 시인, 독자, 세계와 분리해서, 자, 여기다 붙였어요. 작품 자체의 일관성, 총체성 등 그 내재적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판단하는 비평. 이거를 뭐라고 그래? 객관적 비평. 여러분 이제 그 문학을 이제 3학년 때 가시면 문학 비평론을 배우실 건데,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비평은 1학년이시니까 그냥 맛배기만 알려드릴게요. 비평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재적 비평이라는 게 있고 외재적 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 두 개의 차이점. 몰라요? 내재적 비평은 작품 자체만 보는 거예요. 작품 자체만. 외재적 비평은 작품 외적인 것까지 분석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토요일 날 세 군데 갔잖아요. 그죠? 문학계 오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시무장을 저희가 갔어요. 맞죠? 시무장. 이게 이제 소를 찾는 집인데 이 소는 마음이라고 했죠? 이 마음이 이 소가 실제로 소가 아니라 마음. 여러분 여기 불교 믿으시는 분 계신가요? 불교 절에 가면 시무도라는 게 있어요. 사찰에. 모르세요? 이거 다 기독교가 천주교 믿으시나? 하여튼 절에 가면 시무도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절을 가실 때 내가 기독교나 천주교라고 해서 절을 안 갈 필요는 없어요. 가셔서 어차피 국문학을 하면 그런 것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시무도가 있다니까. 한번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렇게 코너 이렇게 돌면 한번 봐보세요. 어쨌든 이 마음을 찾는 건데, 자 이제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님의 침묵이 있어요. 님의 침묵. 한영훈에 우리 제가 막 시도 분석했잖아. 이 님이라는 것을 님은 같습니다라고 했으니까 님으로만 봐. 그럼 내재적 비평인 거야. 님은 같습니다. 시에서는 이게 뭐 조국도 아니고 절대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승려야. 절대자야. 부처님이야. 이 사람이 독립운동가야. 조국이야. 이 사람이 진짜 숨겨둔 여인일 수도 있죠? 님.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제가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love silence라고 나왔더라고요. 저는 영어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님의 침묵에 영어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사랑의 부재죠. 맞죠? Love's silence. Love가 사랑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하여튼 이 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이제 my beloved 이렇게 쓰거든요. my beloved. 그러니까 my beloved 해서 임은 같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쓰거든요. my beloved. 하여튼 쓰는데 love silence라고 써놨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라는 것이 진짜 작품 자체의 님이냐 아니면 작품 외적인 것까지 포함한 거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재적 비평이라는 것과
외제적 비평. 되게 중요합니다. 어렵지 않죠? 알아들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원전 비평. 원전 비평은 원전을 비평하는 거예요. 원전, 원래 책. 원래 책이잖아요. 다양한 판본이 있을 때 차이를 비판적으로 대조해서 본래의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비평. 원전 비평. 그러니까 원전 비평에서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다양한 판본이라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 다양한 판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판.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썼을 때 어떤 책을 우리가 보고 비평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원전 비평. 이거는 원전 영어로 뭐예요? 원전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원전. 네, 오리지널. 잘하시네. 오리지널 텍스트. 맞아요? 이게 원전이 원전. 그러니까 아니잖아. 오리지널 텍스트. 오리지널 텍스트를 비평한다 이 말이고요. 자, 오른쪽. 문헌학. 제가 이야기했지만 계속 말씀드리면 이 한문 과목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읽을 줄 알면 된다니까. 절대 쓸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이거 갖다 놓고 막 집에 가서 막 한 글자를 막 한 100번씩 쓰고 해봤자 전혀 영향가 없습니다. 그냥 읽을 줄 아시면 돼요. 문헌학이에요. 문헌학. 그렇죠? 문헌이나 문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면 틀리지 않겠죠? 문헌이란 말 나왔잖아요. 문헌. 그 다음에 고증. 여러분 고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고증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고증. 옛날 걸 증명하는 거. 옛날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 고자는 고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찰해서 증명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고자가 고찰을 고자거든요. 그래서 고찰해서 증명하는 걸 고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3학년 1학기 때 이거에 대해서 책 한 권 배워요. 이거에 대해서 3학년 1학기. 자, 그 다음에 전기 비평은 뭐냐면 생애와 관련된 자료. 자, 생애에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생애. 그러니까 생애가 나오면 전기 비평. 여러분 이게 거기다 밑에 써보세요. EX 해가지고 이순신 전기. 한번 써봐요. 이순신 전기. 생애가 나왔죠? 어때요? 공부하기 제가 쉽게 설명드리고 있죠? 아, 생애 나오면 전기구나. 볼 거 없다니까 다른 거 생애만 보면 돼. 뭐 어느 세월에 이걸 다 외웁니까 이거를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총체성.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세계를 상호작용하는 통일적 전체로. 자, 여기서 자, 전체에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전체. 여러분 총체성이라는 것은 이 총자가 전체 총자예요. 뭐 총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총계 몰라? 영어로 토탈 들어봤어? 토탈에서 얼마야? 이 총이잖아요. 토탈. 총계. 그래서 이 총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전체란 말이 들어가면 뭐예요? 총체성. 뭐 마르크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네. 아니 전체가 토탈이잖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전체를 우리가 토탈 얼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형식주의 비평 나왔죠? 이 식이 법식자인데 형식주의 비평은 작품 자체의 어떤 형식을 이야기하는 건데 문학의 내재적 요소의 관심. 아까 이야기했죠? 작품 자체? 텍스트가 그 자체로 완결된 자율적인 존재이자 객관적 의미구조. 그러니까 형식주의 비평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자율적 존재란 말이 있죠. 그 두 번째 줄에. 그게 포인트예요. 문학이라는 것은 자율적이다.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게 완결된 자율적이기 때문에 그 내재적하고 외재적은 아까 설명드렸죠. 작품 자체만 보느냐, 작품 외적인 것까지 보느냐. 맞죠? 그래서 전기 비평이 외재적 비평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형식주의는 완결된 자율적 존재. 그다음 문학성은 말 그대로 문학의 어떤 특징이겠죠. 주요 문학답지 않은 내재적 특성. 문학의 특징 뭐 이런 뜻이고. 신비평은 뭐냐면 이것도 이제 내재적 비평이 신비평이다. 내재적 비평이라고 써보세요. 내재적 비평. 이 신비평인데 문학을 독립된 대상으로 보아서 작품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면서 그 형식적인 요소에 주목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신비평은 사회적 배경, 작가의 의식 이런 데도 관심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있어요? 없어. 이건 내재적인 거니까 사회적 배경. 그다음에 작가의 의식에 관심 X예요.
자, 뭘 보느냐? 작품 자체. 표현이나 글이나 구조를 봐요. 그러니까 작품이 어떻게 의미가 지어지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이걸 신비평.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에게 뭐 자세히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요. 지금 1학년에는 용어 이해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 이제 3학년 때 한 2년 있다가 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신비평은 내재적 비평이다. 이런 거 하고 문학이라는 것을 작품 자체에 대해 분석을 하는 거다. 이런 거 말면 돼요. 새로운 비평. 이 정도만 이해할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긴장. 15번 긴장이 긴장. 네, 긴장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저도 방금 들어봤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시간 관계상 많이 빼시더라고. 많이 빼시더라고.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인데 신비평에서 주목하는 것은 현실과 이상, 표면과 이면 등 작품 내부의 이질적 요소가 공존하면서 발생하는 힘의 대립 혹은 균형이에요. 이걸 긴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과 이상, 표면과 이면 이런 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이런 걸 네 글자로 있는데 소실과 반응. 이런 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 이항 대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항 대립. 남자와 여자, 밤과 낮. 이게 다 이항 대립이라니까. 신입 양정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기표와 기의. 하여튼 나와요. 어딘가 나와요. 예, 나왔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긴장인데 그러니까 시 같은 경우를 여러분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시는 두 가지의 어떤 서로 다른 요소를 막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씁니다. 그런 걸 이제 긴장이라고 해요. 긴장. 예, 그렇죠? 긴장을 해야지 재미가 있지. 서로 너무 그냥 편안하게 하면 그렇죠?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만나서 서로 이 사람에 대해서 왜 남녀간에 만날 때도 긴장이 있어야 또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주의 비평인데요. 구조주의. 이 구자는 얼굴 구자. 엎는다는 걸 들어봤죠? 그물을 엎는다는. 그래서 구조주의인데 이거는 뭐냐면 문학을 자족적이며 폐쇄적인 체계로 간주해서 작품의 의미를 산출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족적이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족적. 여러분 자족적이라는 말 뭔지 알아요? 자족적. 몰라요? 자급자족 할 때 자족이죠. 자족적. 이게 무슨 독자예요? 발족? 발족 물론 있어요. 근데 이게 발족 말고 만족할 족이 있어요. 한자가 참 재밌어요. 여러분 왜 발족이 만족할 족자가 되냐면 왜 발인데 만족해요? 왜 발이 만족하냐면 우리나라가 농경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짓죠. 농사 시골에서 지어보시는 거 보시긴 하셨나요? 네. 거기 가면 모내기 할 때 발이 먼저 들어가고 손이 먼저 들어가고 발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아니 발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 이게 막 올렸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발이 많으니. 옛날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말돼요? 그래서 요 발이라는 뜻이지만 이게 만족한다는 뜻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거 아닌데 이 공부라는 게 그런 거라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죠. 발족이 왜 만족할 요소냐 이런 게 나오진 않는데 이런 걸 여러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라고 특히 이제 한자로 공부할 때. 자, 그 다음 정신 분석 비평. 의식과 무의식에 관심을 두는 정신 분석 이거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 이런 이야기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안 했나? 네, 했잖아요.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를 다루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드. 원래 공부는 복습이에요. 그래서 이드는 뭐예요? 이드는 뭐라고 그래요? 원초와 또 자아, 초자, 도덕적 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본능적 충동. 내가 빵을 먹고 싶어. 이드예요. 빵 먹으면 안 돼. 훔쳐 먹으면 안 돼. 슈퍼에고. 에고가 이드 쪽으로 가면 빵을 훔치는 거고. 맞죠? 원초와를 갔으니까. 에고가 슈퍼에고로 가면 빵을 안 훔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다루는 건데 나중에 여러분 3학년 올라가시면 장학년 이런 거 공부하셨을 거예요. 장학년 알죠?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막 심리주의적 비평을 들어가요. 여기에 이제 철학 시간이 되나요? 네.
아니 고전 소설 강독이라는 시간에 이걸 배우면 여러분한테 문학을 공부하면 문학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문학을 하면 철학도 알아야 되고 심리학도 알아야 되고 다양한 걸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거 1학년이라서 제가 좀 무식한 말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걸 인터텍스트 엘러티라고 해요. 인터텍스트 엘러티라고 해서 그걸 간텍스트성이다. 미리 알아두세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한 가지만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이가 아니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여러분이 어떤 걸 공부를 하려면 다양한 게 물론 이제 많이 알 필요는 없어. 근데 조금씩 알아야 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간텍스트성. 영어로 뭐라고 한다면? 이게 힘들죠. 인터텍스트 엘러티. 인터텍스트 엘러티라고. 그걸 이제 간텍스트성. 공부를 하면 보세요. 영어를 해도 도움이 되겠죠. 영어를 해도 도움이 되잖아요. 한문, 철학, 심리학 도움이 안 되는 게 없다니까. 불교 공부 다 도움이 돼. 특히 인문학 공부는요 도움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넘기세요. 충동. 뭐 하고 싶은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충동. 18번 충동이에요. 그 한자 좀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육체의 필연적 욕구에 기인한 거. 그러니까 충동은 여러분 따는 것보다 욕구에 기인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거에다 포인트 밑줄 좀. 충동, 내가 하고 싶은 욕구에 기인한다. 뭔 말인지 알겠죠? 한국인이시니까 그걸 충동이에요. 충동. 그 다음에 초자 나왔네. 아까 초자 이야기했죠? 원시적 욕구를 억제 동그라미. 초자는 억제 포인트예요. 억제. 이거 빵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초자가 나오잖아. 다 볼 필요 없다니까. 억제 나오면 뭐다? 초자. 이렇게 공부하는 거라니까. 그 다음 원리 나왔죠, 원리. 원리예요, 20번. 원리는 뭐가 중요해요? 여기 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나타난 조상의 원시적 혹은 정치적 이미지로 집단의 무의식에 각인된 보편적 상징. 여기 밑줄 주세요. 보편적 상징이란 말이죠. 요게 나오는 원리예요. 여기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 자, 제가 이거 이야기했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집단 무의식을 누가 이야기했어요? 집단 무의식. 융 이야기, 융. 융 이야기 안 해요? 집단 무의식의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그랬어요? 집단 무의식. 백인 민족. 여러분 이제 심리학에 에빙하우스 망각곡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망각곡선을 만들어요. 망각곡선을 만드는데 어떤 이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때 바로 복습을 하면 바로 이제 이게 머릿속에 저장이 돼요. 복습 안 하고 한 일주일 지나잖아요. 일주일 정도 딱 지났어. 그러면 여기 여러분 배운 지식이 100이라고 칩시다. 몇 퍼센트 정도 기억할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15% 기억하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기억 안 나면 5%도 안 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는 저희가 했죠? 그때 배우고 때때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때 공부해요. 자, 원리 했고 그 다음에 탈구조주의 비평. 구조주의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구조주의. 이쪽 거기 21번. 그래서 구조주의를 비판 여기다 붙여봐요. 구조주의를 비판. 제가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라고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구조주의를 비판했다는 것은 구조주의를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걸 탈구조주의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탈구조주의가 뭔지까지 자세히 들어가려면 너무 복잡해요. 이때 그냥 구조주의를 벗어났다. 이 정도는 이해하죠?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작품 자세한 내용은 3학년 때 배우실 거예요. 탈구조주의는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데리다라든가 그런 구조주의 그 롤랑 바르티 뭐 이런 사람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체를 하자. 그래서 여기 보면 탈구조주의 비평의 전략을 반영한 용어로 권력관계에 기반을 둔 대립구조를 와해시키고 여기 밑줄 써요. 경계를 넘나들면서 상호적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작품. 말이 좀 어려운데 재미 좀 있어 보이죠? 상보적이 여러분 뭔 뜻이에요? 상보적. 그렇죠. 상호 보충적이라는 뜻이에요. 상호 보충. 상보적 공부. 상호 보충적.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시겠지만 데리다가 말한 말 중에 뭐가 있냐면요. 데리다. 나중에 이제 데리다를 배우실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경계선 허물기라는 말을 제가 들어요. 이 경계선 허물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향가를 공부해요. 여러분 향가는 잘 모르지만 향가를 공부할 수 있죠. 향가라고 있잖아요. 신라의 노래 중에 향가가 있어요. 이 향가를 문학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만 이 글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학적으로 공부할 수 있죠. 이 말은 이런 뜻이고, 허나 공주 지은 함일지 가량치고 서동방을 야의 묘을 폭연거요. 한자로 이렇게 써있어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우리 한자인데. 근데 그것들을 막 이제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선화공주님은 남 그스지 남 몰래 얼어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분석을 해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문학을 공부한다고 하지만 문학만 공부하고 된다는 얘기다. 돼 안 돼? 안 되는. 그래서 국문학과에서 문학과가 같이 온다. 맞죠? 문학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공부라는 거는 어학적인 것도 같이 뒷받침이 돼야 돼. 이런 게 뭐예요? 경계선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 비평, 여성에 대해서 비평하는 거예요. 여성의 수차적 면모를 부각하거나 여성 억압적 현실을 밝힌다. 여성 그러니까 이건 뭐 여성 나오면 여성 비평이 문제입니까 이게? 여성 나왔는데 여성 비평이죠. 그 다음에 문화주의. 이거는 문학, 여기 보면 문화 비평으로 확대되는 것처럼 문화란 말이 계속 나오죠. 문화가 나오면 문화주의예요. 여러분 문화가 나와서 좀 이야기하는데 문화가 뭐예요? 문화. 그러니까 이게 공부라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문화는 여러분 뭔지는 알아. 근데 문화에 대해 설명해봐. 문화 설명해보세요. 문화가 뭐예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자, 보세요. 문화라는 건 뭐냐면 문화라는 건 뭐냐면 한 사회 성원들이 학습을 통해 배우게 되는 공통된 생활 방식, 이걸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인도에 가면 손으로 먹어, 맞죠? 밥을. 문화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떤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 우리나라에서 또 안 되죠. 문화라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적인 충격이라는 게 그렇죠. 컬처럴 샥이라고 하잖아요. 문화 충격이 있어요. 어떤 데 가면 이게 도저히 나의 문화적인 걸로 이해가 안 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하고 있어. 뭔 말 이해가죠? 그런 걸 이제 문화 충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마다 다 예를 들어 터키에 제가 한비아 책을 읽어봤는데 터키에 가면 우리는 보통 그 뭡니까 그 각설탕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 이렇게 막 저어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각설탕을 먼저 이렇게 먹으면서 커피를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문화 충격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문학 생태학이에요. 생태학이에요. 이게. 그래서 모스태자죠. 인류가 직면한 생태 위기를 극복하고 바람직한 형태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하는 비평. 여기도 생태란 말 나왔죠? 생태 위기 이런 걸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뒤에 가서 한자를 한번 볼까요? 풀을 청. 그래서 뭐 이제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건 넘어갈게요. 그 예문을 보세요. 청춘. 그 밑에 예 있죠? 청록파. 나오죠? 네, 청록파 세상 누가 있어요? 시문요? 박두진, 박목월, 조지. 여러분 이 세 분의 문학관이 어디인지 아시는 분? 이런 건 구분적으로 알아야 돼요. 박두진 문학관은 반성. 박목월 문학관은? 네? 어디 있다고요? 경주에 있어요. 조주 문학관은 경상북도 양양에 있어요. 양양이 그러면 전라도인가요? 강원도 아니에요? 강원도 양양. 양양이 그래서 영양. 영양. 아이고 양양하고 영양 헷갈려. 맞아요. 양양. 영양에 있어요. 경상북도 영양. 그래서
그래서 그 영양에 가면 조지문학관이 있습니다. 제가 다 가봤거든요. 근데 조지문학관이 제일 멋있어. 경북 영양. 거기 가면 이제 외시 보선로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외시 보선로. 여러분 이제 국문학과 가면 좋은 게 뭐 말씀드렸죠. 심심할 틈이 없어. 왜 그러냐면 아니 공부할 것도 많고 막 제가 답변을 막 가야 돼. 네? 지옥이라는. 지옥이라고요? 네, 심심할 틈이 없다면서요. 심심할 틈이 없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들어가야지. 좋은 거 아니에요? 자, 하여튼 그래서 청록파는 이제 푸른 사슴, 그러니까 자연을 띄우는 사슴이고 뜻정 쪼꼬파의 정자. 근데 정보, 정서, 서정시. 자, 이 정도는 읽을 수 있겠죠? 정보, 정서, 서정시. 마음을 노래하는. 맑은 정자, 청담, 청풍명월. 청담, 청풍명월. 여기 맑은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청담이니까 이야기. 청풍명월은 맑은 바람과 밝은 달. 맞죠? 네. 그 다음에 정할 정자예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이 한자가 박이부정, 정신분석, 비평.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박이부정이라는 말이 좀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박이부정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박자가 두루 박자예요. 박사할 때 박자 이 박자 써. 박사는 두루, 저도 박사잖아요. 박사는 두루두루 알아요. 근데 깊이 있게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두루두루 알긴 해. 그렇죠? 두루두루 알지만 부정. 여기서 이제 정자는 정할 정자가 아니라 세밀할 정자예요. 세밀하지는 못하게. 그걸 뭐라고 한다? 박이부정.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긴 아는데 뭐 자세하게 이야기할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냥 대충 어느 정도 저도 뭐 자세히 알겠어 그냥 아는 척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아는데 정밀하지는 못하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고유할 정자로 갈게요. 자, 거기 보면 안정이에요. 안정. 고유할 정 안정. 이 안자도 내가 이야기했죠. 안자를 왜 이렇게 쓰냐면 여자가 집안에 있어야지 편안해. 맞죠? 여자가 집안에 없으면 막 엉망진창이죠. 막 설거지도 안 돼 있고 막 뭐 하여튼 그럴 거 아니에요. 애들이 막 뭐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현절 빗자 보세요. 각벌문에 보이듯이 나란히 선 두 사람의 모습이래요. 비유, 비교. 비유, 비교입니다. 그냥 쓰세요. 비유, 비교. 뜻만 넘어갈게요. 모두 개자예요. 모두 개자.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뜻인데 개근. 개근산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개근. 모두 개자의 근면할 근자. 근면할 근자. 그 다음에 개기일식. 개기일식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그렇죠? 지구학 시간에. 자, 7비자인데 손으로 대상을 정중하게 다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평한다, 버렸다. 그래서 밑에 비평, 비판입니다. 비평, 비판. 맞곤자예요. 이렇게 쓰였는데 곤충, 그 다음에 그 곤개입니다. 곤개. 그러니까 곤충은 아시겠죠? 곤충이 곤개가 뭐냐면 형제를 가리키는 형제. 왜 형제를 가리키냐면 이 곤자는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곤이라는 게 맞이라고 했죠. 맞곤자, 맞이라는 들어봤죠? 개자가 뭐냐면 끝. 여인이에요? 예, 그렇죠. 여의죠. 그러니까 곤개. 그러니까 개자는 뭐냐면 끝.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그러니까 마지와 막내, 직역보면 그런 뜻이잖아요. 형제를 알죠. 형제를 곤개라고 써요. 아마 여러분 곤개를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형제. 그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부, 숙부가 이것도 나온 데도 설명해요. 우리가 백부는 많이 들어봤죠. 큰아버지. 그다음 두 번째 아버지가 이제 중의 중. 그다음 세 번째가 네 번째가 개부. 거기가 개구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내 뭐 아버지 있잖아요. 작은 아버지 중에 아버지 하여튼. 아니 그러면은 그 저기 뭐야 개부하고 결혼한 분을 계모라고 그래? 아니 그 계모하고도 그 계부할 결혼한 분 계모 이런 말을 잘 쓰다. 하여튼 이게 백이라는 거 뭐 백부와 결혼 백모 이렇게 쓰나 백모라고 해요. 백모? 예. 중모? 예. 그리고 숙부는 숙모라고 해요.
중무, 근데 중무도 쓰나요? 중무? 중무 안 써요. 중무는 안 쓰죠. 숙무하고 백무만 쓰죠. 그러니까. 계모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러니까 백무, 순무 이런 거는 쓰고 중계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다 쓰질 않는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게 제일 마지 아버지, 그다음에 중간 아버지, 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보는 게 밑에 보세요. 거기 보면 혼란, 석론자인데 혼란, 그다음에 혼동, 혼란하고 혼동. 혼란이 아니구나. 혼자입니다. 혼자. 잡스러울 잡잖아. 혼자와 혼동. 잡스러울 잡잖아. 혼잡, 혼동.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섞인 혼자. 우리가 혼식할 때 이거 쓰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게 보리밥 먹고 혼식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기회는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가고 261쪽으로 가보세요. 261쪽에 한문 문법에서 몇 개 보고 지금 오늘 할 게 263쪽으로 건너뛰겠습니다. 264, 265 문제 좀 보고 1교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동문으로 나온 걸 찾으셨죠? 261쪽입니다. 피동문에서 견위피, 그 재료의 견위피예요. 피동은 당한다는 뜻이죠. 당한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다른 것 말고 방송에서 한 것만 할게요. 신이불의 찾으셨나요? 거기 이제 파란색으로 쭉 일자로 나간 거에서 믿을 신자예요. 그러나 견의예요. 이 의는 의심할 의자예요. 의심할 의라고 쓰세요? 의심할 의자. 견자는 여기서 뭘까요? 여기서 견자는 볼견자가 아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견자가요. 볼견자 있는 건 다 알죠. 근데 이 견은 볼견자 말고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당한다. 여러분 이제 뭡니까? 한문에서 보면 이게 뭐가 있냐면 견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견방이 뭔지 알아요? 견방. 이게 뭐냐면 쫓김을 당한다. 노을방자잖아요. 쫓김을 당한다. 그러니까 쫓겨났다는 뜻이에요. 이 견방이라는 게 한자에 쓴다니까. 견방이 쫓김을 당한다. 쫓겨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견의니까 의심을 당한다. 의심을 받았다는 뜻이죠. 됐죠? 믿지만 여기서 이제 이는 한자에서 이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러나 기억나요? 몰라요? 이게 두 가지가 있죠. 상황에 따라서 이런 걸 순접이라고 하고 이걸 역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신의를 지켰지만 뭘 받아? 의심을 받고 그러니까 충성승을 다했으나 피방. 거기 피방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피는 입을 피자라고 했죠? 입을 피. 방은 비방할 방자. 비방을 입었다. 비방을 당했고. 자, 해석돼요? 그러니까 능이 무원. 원망이 없겠는가. 여기서 이제 원나면은 이 호자가 빠졌어. 하나 집어넣어서. 그때 호자를 집어넣어야 돼. 거기 수정, 교정 그거죠? 그 내용 있죠? 교정이요? 원이 아니라 이거 원호라고. 그렇죠. 원나면 호를 집어넣으라고. 네. 하나가 빠져있다. 원. 여기는 호가 한자에서 뭐뭐인가 이렇게 있거든요. 뭐뭐인가? 그걸 빼먹었어요. 능무 원호. 어찌 원망이 없겠는가? 능이 원망이 없겠는가? 해석되죠? 호가 뭐뭐인가?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토, 불가, 부득. 토, 불가, 부득. 이신위, 송국소. 자, 토. 제가 한자 칠판에 안 써도 되겠죠? 토, 불가, 부득. 이, 신위, 송국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어서 261페이지 하고 있어요. 261페이지. 자, 261페이지. 자, 토끼가 불가, 그 다음에 이때는 다시 붙자예요. 다시 붙자예요. 이게 이제 회복할 복으로도 있고 다시 붙자로도 읽어요. 토끼는 불가 부득이에요. 261쪽에 제일 아랫부분 하고 있어요. 토끼를 불가 부득. 다시 얻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신은 이제 자신을 나타내 몸신자지만 자신은 위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돼? 송국소. 송나라의 웃음이 되었다. 여기까지 해석돼요? 네. 다시 토끼는 불가, 뭔 말 수 없다.
부 다시 붙자 즉 얻을 붙자 다시 얻을 수 없어. 그리고 자신은 위가 뭐라고요? 위가 되다. 송국수 송나라의 웃음거리가 여러분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수주대토란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수주대토 처음 들어봐요? 아니 이거 했던 건데 수주대토라는 게 뭐냐면 써보세요. 그루터기를 앞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했으면 이거 지켜서 뭘 기다린다? 토끼를 기다린다. 어디서 했어요? 네, 사자성어. 네, 그래서 이 이야기 때 송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루터기가 있다고 그러죠. 나무 몇 등을 뺀 이 그루터기잖아요. 얘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토끼가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내진탕으로 죽어요. 그걸 반 거예요. 너 야 이거 횡재했어 안 했어? 눈도 못 보이잖아요. 횡재를 해가지고 이제 집에 갔어. 그 다음 날은 농사하고 싶어요? 없어요? 농사 안 하고 싶죠. 이렇게 뜰빵한 토끼 한 마리 없나 하고 여기서 계속 이제 기다리는 거야. 이게 나중에 뭐가 됐어? 송나라의 웃음거리가 됐다. 이게 수주대토. 참 재밌죠? 수주대토.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 뭔지 아세요? 저번에 각주 그거 얘죠? 배에 새겨서 칼을 찾는다. 기억나죠? 한자까지 제가 뭐 시간 관계상 각주 그겁이거든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시고 나중에 그냥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262쪽인데, 자, 거기 이제 두 번째 걸 파란색으로 쭉 칠해지는 두 번째 걸 보세요. 거기 있죠? 장군, 거외구. 장군, 거외구. 잘 모르시면 음을 다 하세요. 장군, 거외구. 단의 각주예요. 단의 각주. 물리친 각자예요. 단의 각주. 그 다음 읽어보세요. 유공, 역주. 이게 목벨 주자예요. 무공, 역주입니다. 무공, 역주. 262쪽 보고 있어요. 칠판에 안 써도 되겠죠, 음은? 자, 다시 한번. 장군, 거외구. 오렐 구자. 단의 각주. 유공, 역주. 무공, 역주.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장은 장군이에요, 장군. 장수장자. 장군이라고 나오잖아요. 군까지 다 장군이에요. 거 살아요. 외는 밖에서. 군 오렐 구자. 영구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여성분들이 파마하잖아요. 파마. 왜 파마해요? 그렇죠. 퍼머넌트예요. 퍼머넌트 웨이브. 우리말로 하면 영구적인 물결. 한번 볶으면 오래 간다. 뭐 한 달 가겠죠. 그래서 이게 퍼머예요, 진짜로. 너무 길잖아. 퍼머넌트 웨이브 쓰면 너무 길잖아. 그래서 펌이라고 하는 거예요. 펌 또는 파마. 원래는 영어는 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워낙 파마라고 많이 쓰니까. 모르셨죠? 영구적인 물결.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 영어를 제가 이제 전 영어를 우리말로 옮기잖아요. 그럼 너무 어색한 게 너무나 많아. 예를 들어서 뭐 크라운 베이컨 있잖아요. 크라운 베이컨 있어 보이잖아, 그죠? 우리말로 옮기면 왕감빵집. 왕감빵집이라고 한 3일 있으면 문 닫아야 돼. 그죠? 여기 너무나 많습니다. 뭐 파리 바게트, 파리 막대기빵, 막대기. 사 먹겠어요? 자, 그래서 자, 하여튼 장군이 자 거외 밖에 오래 나가 있어요. 다 만을 닫자. 만을 닫자. 만이 그다음에 네 아니죠. 조정 안 사람들과 각은 물리칠 각자예요. 그다음에 이 주라는 것은 이제 물댈 주자. 여기서는 주인주 앞에 여기 보세요. 한자에서 이렇게 쓰는 거하고 이렇게 쓰는 게 좀 다른데 이렇게 쓰는 주인주자고요. 이렇게 쓰면 물댈 주자. 물댈. 그러니까 이게 좀 해석을 직역을 하면 좀 이상해요. 직역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이제 오래돼서 많이 안에 있는 사람과 물리치고 뭐 물을 댄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직역하면 맞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어요? 조정 안 사람들과 사이가 벌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이거는 직역한 게 아니라 의역한 거. 막 물리치고 막 거기다 물 대고 막 물 대봐야 물이 막 넘쳐나고 이러겠죠. 그렇게 해석합니다. 유공. 이것도 거기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교정에. 예. 아예 그 주자가 예. 없는 생활 세자로. 없는 생활이요? 예.
그 지금 끝에 그 주자가 없는데 교정된 것이 세자. 그러니까 조전에 왜 교정된 거 있죠? 수정해야 되는 거. 일단 해도 되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래서 유공 공이 있지만 역주에 그러니까 이 주는 목벨 주자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있어도 목뱀을 당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목 뺀다는 의미잖아요. 목 뺀다. 그러니까 공이 있어도 목뱀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주자가 원래 벨 주자인데 뱀을 당한다. 목뱀을 당한다. 이 피동이 된 거잖아요. 일단 무공역주니까 공이 없어도 목뱀을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군이 바깥에 나가 있은 지가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뜻을. 있은 지 오래되어서 조정 안에 사람들과 사이가 벌어져 있으니까 공이 있어도 어떤 공을 세웠어도 뭡니까 죽임을 당할 거고 그러니까 목뱀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공이 없어도 목뱀을 당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 260쪽이 제일 마지막에 만승지국이라고 하는 걸 보세요. 만승지국은 이 승자가 술의 승자예요. 원래 탈승자예요. 탈승자. 술의 승자인데 이런 만술의 나라라는 의미니까 적은 나라에 큰 나라예요. 엄청 큰 나라죠. 옛날에는 이 수레 하나 하려면 막 사람이 막 몇 명씩 이상 타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수레는 최하 10,000명 훨씬 더 되겠죠. 그러니까 4명만 타도 40,000명이잖아요. 일러서. 그래서 이 많은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승지국이라는 수레 만대를 동원할 만큼 큰 나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수레 만대를 동원할 만큼 이건 가로를 묶어놓으세요. 이건 몰라도 돼. 그냥 큰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만승지국이. 큰 나라가 그 다음 보세요. 피위어조. 자, 음을 다르세요. 피는 입을 피자라고 그랬죠. 당한다. 위라는 건 둘러쌀 위자. 그러니까 지역을 하면 둘러싸는 것을 당한다. 근데 어느 뭐뭐에 조는 조나라겠죠. 조나라에 포위당했다. 해석돼요? 조나라에 둘러싸임을 당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양삭주곤이에요. 양은 영토양자. 삭은 깎을 삭자예요. 깎을 삭자. 이 주는 원래 주인인데 임금을 가리켜. 임금. 고는 곤란할 곤자예요. 그러니까 국토가 이제 그러니까 양삭이라는 것은 국토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영토를 깎았다 이런 뜻이니까. 해석돼요? 이게 참 한자 해석이 좀 까다로울 때가 있는 게 이게 직역하면 이상하잖아요. 영토를 깎았다. 나라 뺏겼다는 소리예요. 주인이 곤란해졌다. 임금이 공공해져서 위, 천하, 류계예요. 자, 위는 당한다는 뜻이에요. 당한다. 천하, 류할 때 육자는 원래는 도륙할 육자예요. 이 육자가 원래는 동물들을 이렇게 죽이는 거 있죠. 네. 도륙한다는 말 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쓰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도륙할 육자지만 치욕의 의미를 써요. 치욕을 당했다. 천하의 치욕을 당했다. 그래서 공문지호. 공은 그대는 문 들었는가? 지는 그것이에요. 그것. 지라는 게 뭐라고요? 그것. 호는 뭐뭐입니까? 라는 아까 의문형 기억나시죠? 네. 호라는 게 그대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다시요. 만승지국 아주 큰 나라가 피위어조 조나라의 포위를 당해서 양삭주곤이죠. 영토를 깎였고 주인이 공공해졌어. 그러니까 임금이 공공해져서 위 천하 류기잖아요. 천하의 도륙을 당했다. 그러니까 천하의 어떤 치욕을 당했다. 그래서 공문지. 그대는 그것을 들었습니까?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263쪽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또 건너뛰기 너무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해져. 그냥 이거는 그냥 거의 제가 이야기했죠. 이 시험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이 나는 통과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는 사람은 252에서 254 이런 거 있잖아요. 각 장에 거기만 봐도 25문제 중에 뭐 최소한 15문제 이상 봐요. 진짜. 252에서 254 이러니까 필수 어휘들만 잘 보셔도 각 장에 필수 어휘만 보셔도 되고 나는 정말 A 학점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분들은 다 봐야지. 여기 한문 문법도 보시고 해야 되는데 그냥 통과하는데 의의가 있으시잖아요. 거의.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과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 아시겠죠? 학생들의 격을 좀 높여주세요. 격을 높여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어려워하시는 분은 그렇다 이걸. 자, 264쪽을 보십시오. 자, 한자 이제 보면 호가 호위,
호가 호위. 자, 이게 멋진 글자들이에요. 호 여호자, 여호자 가 빌릴 가자. 호랑이 호자 위험이 자. 그러니까 여호가 호랑이의 위험을 빌렸다. 이게 뭔 뜻이냐면 호랑이가 이제 동물의 왕이잖아요. 산에 가서 막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여우를. 이게 여기 있는 걸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 산에 동물의 호랑이가 있는데 여우를 잡아먹을. 여우가 호랑이한테 그래. 네가 한번 나를 따라와 봐라. 나를 따라와 봐. 내가 얼마나 이 동물의 왕인지를 보여주겠다. 호랑이가 여우를 따라가. 그러니까 동물들이 막 도망가겠어, 안 도망가겠어? 도망가죠. 그럼 여우를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호랑이를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네, 호랑이를 보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제 봐라. 나 이렇게 나는 용맹스럽고 이렇다. 아 그러냐 하고 아 형님 알겠습니다 하고 가버려. 그게 호가 호예요. 참 재밌죠. 근데 이제 이런 고사성어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다 유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래까지 뭐 알려면 너무 머리 아파요. 그거 나중에 이제 시험 끝나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런 뜻만 알면 돼요. 요즘 그것까지 읽으시면 안 말려요. 제가 안 말리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자, 지록위마. 지록위마.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가리킬 지자, 사슴 녹자. 그 다음에 이때 위는 말할 위자, 말맞자예요.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한다. 지록위마.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는데 여기 진시황이 죽자 환관 조고가 있어요. 조고가 거짓 조서를 꾸며서 태자 부소를 죽이고 어린 호예를 황제로 내세워요. 그래서 자기에게 반하는 신하를 색출하기 위해서 사슴을 바치며 말이라고 한 다음 뭡니까 그 말에 반대하는 신하를 처벌하는 데서 유리한 말이에요. 이 조고가요. 저도 이거 몇 달 전에 연극을 봤는데 혹시 이 연극 제목을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문화생활을 많이 하시는 이 연극 혹시 제목 처음 들으셨나요? 그러시군요. 조씨고아를 여러분 인터넷 검색을 해보세요. 조씨고아. 저 사람이 고아예요? 고아이기도 해요. 맞아요. 고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데 조씨고아를 제가 뭐 이야기하는 너무 길어지니까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나중에 그 카톡방에다 올려드릴게요. 조씨고아가 중국판 햄릿이야. 중국판 햄릿. 나중에 이제 타죽이니까 거기에서 한 명만 살아남게 만들어.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양자로 키웠는데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이야기. 조씨고아가. 근데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대사 큰일이죠. 불호 불칠한 호자예요. 불칠한 호자 진흙도자 호도. 대사 큰일은 불호도. 호라는 것은 불칠한 호자의 진흙도자예요. 불칠한 호자에 뭐라고 해요? 진흙도. 그러니까 큰일은 모호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호도가 뭐라고 나왔어요? 이거 밑줄 치세요. 풀과 진흙을 바른다. 호도예요. 풀과 진흙을 바른다. 그러니까 뭐예요? 조치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얼버무려서 뭡니까? 넘기는 것을 꼬집은 표현입니다. 이해갑니까? 큰일을 그렇게 진흙을 뭡니까? 진흙과 풀과 진흙을 바른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과 진흙을 바른다 얼렁뚱땅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탄지고 4번. 이것도 방송에서 보니까 빼고 하시더라고요. 도탄지고. 그러니까 도탄에 빠졌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도탄이에요. 그래서 이제 길도자에 이 탄자는 숯불 같은 거, 석탄 같은 거 탄자예요. 그 다음에 지고, 괴로울 진흙에 빠지거나 숯불에 대는 듯한 고통. 그런 걸 도탄지고라고 하고요. 가렴주구예요. 그러니까 가는 가혹하다는 뜻이고요. 염은 막 거둔다는 거예요. 가혹한 게 거둬. 그 다음에 주는 이제 목벨 주자라고 했죠. 구는 이제 뭔가를 찾는다는 거예요. 있는 거 막 다 뺏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가렴주구라고. 가혹하게 세금을. 여러분 그 조선시대에 보면 그 세금 거둘 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백골징포. 이거 국가시간에 배우는 졌을 텐데. 황구청정. 이런 말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네. 뭐냐면 세금을 거둬. 이제 세금을 거둬야 돼. 없어. 이거 어떻게 거두냐? 백골. 죽은 사람이죠. 백골이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으로부터도 세금을 거둬. 그걸 백골징포라고. 사람 죽었는데. 황구청정은 황구라는 게 옐로우 치킨이에요. 옐로우 치킨. 누런 리뷰야.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죠. 황구, 네. 노란 그 애들 유치원생들 보면 병아리 옷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주 어린 아이에게 세금을 걷어. 황구 청정. 아시겠어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가혹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가정 맹호.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인데요.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가정 맹호. 가혹한 정치는 이 맹자는 사나울 맹자고요. 어느 뭐뭐보다. 호는 호랑이. 그러니까 해석하면 어떻게 돼? 가혹한 정치는 뭐보다 사나워요? 호랑이보다 사납다는 거. 자, 이건 좀 읽어볼게요. 가혹한 정치의 폐해를 꼬집었는데, 자, 얘기 이런 건 몰라도 돼. 공자가 제자들과 태산을 지나가다가 어떤 여인이 무덤 옆에서 통곡하는 걸 보고 영문을 물었어요. 예전에 호랑이가 시아버지와 남편을 잡아먹었는데 이제는 아들까지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왜 이곳을 떠나지 않는가? 여기에는 가혹한 정사가 없어서 그렇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기억해 두어라. 가혹한 정사는 호랑이보다 사납다는 거. 그러니까 무덤에 있으면 자기도 잡아먹힐 수 있는데 왜 그러면 안 내려가냐? 가혹한 정치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걸 가정, 맹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사납다. 이런 이야기. 자, 뒤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는 아주 쉬울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고용 비평. 2번은 객관적 비평. 3번은 내재적. 4번은 구조주의 비평. 5번은 충동. 6번은 여성 비평. 7번은 오강 비평. 8번은 실천 비평, 9번은 정신 분석 비평, 10번은 표현 비평. 자, 11번 볼게요. 탈구조주의 비평의 주요 전략을 반영하는 이거는 이제 앞에 그 어디입니까? 252쪽부터 여러분 쭉 보시면서 보면 돼요. 여기 나오죠? 용어로 해체죠, 해체. 여기 보면 대립구조를 와해시킨다는 말 들어보셨죠? 와해. 거기 11번에 와해 동그라미 쳐봐요. 상보적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상호 보충적 맞죠? 아까 했잖아요. 그 254쪽 보세요. 해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는 deconstruction이라고 해요. 영어로 한번 써보세요. deconstruction이라고 해서 이 원래 construction이라는 게 건설이라는 뜻이에요. 건설. D라는 게 이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건설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탈되었다. 이게 deconstruction이거든요. 해체입니다. 해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새로 뒤집어 버리는 이런 걸 해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체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런 게 해체다. 지금 그 정도만 아시고 3학년 1학기 가면 문학 비평론 시간이 있어. 그때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자, 지금은 그냥 용어만 알면 된다. 작가의 생애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서 불확정성 해명해 나가는 비평에 하는 방법. 자, 찾아보세요. 자, 작가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생애가 나왔잖아요. 생애. 작가의 생애와 관련된 뭐라고 했어요? 네, 전기. 이순신 전기 생각하라고 했죠. 보세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순신 전기 이런 거. 그 다음에 하나의 문학 작품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 관한 노력의 총체. 예, 그렇죠. 하나의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게 이제 비평이잖아요. 그렇죠? 손 숫자 이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신비평에서 주목하는 것으로 현실과 이상, 표면과 이면 등 작품 내부의 이질적 요소가 공존하면서 발생하는 힘의 대립 혹은 균형 관계. 뭐였죠? 긴장.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했잖아요. 긴장. 균형 관계.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볼까요? 원시적 욕구를 억제하고 반성을 가하여 도덕이나 양심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정신작용. 억제 나오면 이제 뭐라고 했어요? 초자 기억나요? 초자는 억제하는 거예요. 도덕적자.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예요. 자, 19번부터 이제 보세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렸다. 뭐였죠? 호가 호위. 우리말로 그냥 쓰세요. 우리말로.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 지록이와.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사납다? 가정맹호.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고 백성 이름을 빼앗는 거 뭐였죠? 가렴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거에서는 이제 지금 들어보니까 23, 25번은 설명을 안 한 것 같고 24번은 아까 설명을 했죠. 그것만 좀 보시면 돼요. 어디냐면
예, 262쪽에 그 나온 거 있었죠? 262쪽 아까 설명드린 거 장군께서 외박이 나가 있으니 오래되어 조정한 사람들과 사이가 벌어져 있으니 이렇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시험에서는 원래는 여러분이 방송대가 아니고 일반 대학에서는 어떻게 시험이 나오냐면 이런 것도 안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문장을 아예 통째로 주고 해석하라. 거의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게 근데 방송대는 객관식이니까 한문 시험 같은 경우는 되게 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뭘 다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만 대충 알면 감으로 푸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좀 쉬었다가 거기 14장 전 근대문학과 한차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